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서울의 한 KTX 기차요. 평일 오전의 시간인 만큼 한적한 승객들로 채워진 기차의 내부에서 알 수 없는 웅성거림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의 끝에는 자매로 보이는 쌍둥이 외국인 여성들이 옆에 앉은 중년의 외국인 여성을 부여잡고는 눈물을 흘리며 제발 제발이라는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요. 그리고 곧이어 중년의 외국인 여성 주위로는 알 수 없는 냄새가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근처에 앉아있던 한국인 승객들도 코를 부여잡고는 상황을 살피기 위해 주변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기차의 내부 방송으로 훌쩍거리는 소리에 한국어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승객들은 중년의 외국인 여성을 향해 박수를 치며 달려오는데요. 과연 쌍둥이 외국인 자매와 중년의 외국인 여성은 한국의 기차 안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도시 창원에서 살고 있는 프랑스인 여성 앨리스 라마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소중한 가족인 어머니, 그리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저의 못생긴 언니 니콜이 있는데요. 프랑스에서 태어난 저와 언니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태어난 쌍둥이 자매였습니다. 저희 쌍둥이를 임신하셨던 어머니께서는 다소 강압적이고 분노적인 아버지에게 매일매일 돈을 벌어오라는 위협과 압박을 받아왔고, 결국 저희가 태어나기 전 뱃속에 있는 저와 언니를 지키기 위해 새벽에 집을 도망쳐 나와 저와 언니를 힘들게 낳으셨죠. 처음에는 다른 친구들은 모두 있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없다는 것에 언니와 함께 매일 우리는 왜 아빠가 없는 걸까? 아빠가 세상에 존재하는데 사라진 걸까라며 눈물을 흘린 적도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어머니께서는 저와 언니를 불러서 세상에는 꼭 가족이라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는 없다면서 저와 언니가 세상에 대해 조금은 깨닫게 되었을 때 다소 폭력적이셨던 아버지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인지 저와 언니는 기초학교에 다니던 시절부터 항상 어머니가 등교와 하교를 모두 함께 해주셨고 밖에 나가서 노는 시간까지 정해져 있을 정도로 규칙적이고 통제된 생활이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러한 모든 생활 방식이 저희 가족을 찾아내려는 아버지 때문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이혼 절차를 밟은 것인지 그저 따로 사는 것인지 아직도 언니와 함께 어머니에게 묻고 싶은 것이 많으나 지금 어머니는 그러한 것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시는 하반신 마비 치매 환자의 삶을 살고 계신데요. 저와 언니가 기초학교를 졸업하던 때까지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집으로 아버지가 찾아오신 적은 단 하루도 없었고 그저 평범한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했던 환경 탓에 저와 언니는 그때 당시 어느 정도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전망도 보이던 기계 관련 학과로 진학을 결심했고 언니와 함께 늦은 밤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이제 막 입학하게 될 대학교 비용을 어머니에게 부담 주지 않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저와 언니가 대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고 각자의 앞가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자 어머니께서는 한국에 대해 참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동안 저희를 키우느라 안 해본 일이 없으실 정도로 공장 청소부터 쿠키 판매, 심지어는 주변 주택가 주민들의 강아지를 산책해주고 돈을 받는 일까지 했을 정도로 저와 언니를 위해 돈을 버셨던 어머니는 어느 날부터 한국이라는 나라로 여행을 가보고 싶다면서 하루에도 10번이 넘게 한국에 대해 얘기하시더군요. 매일 아침 저 그리고 언니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할 때마다 휴대폰에서 한국 여행지를 좀 봤는데라며 말문을 여우던 어머니는 저와 언니에게는 단 한 번도 해외여행을 경험해보지 못한 귀여운 아이처럼 보일 정도였죠. 지금껏 무서운 아버지에게서 도망쳐 나와 혼자 저와 언니를 키우셨던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으셨고 무언가 해보고 싶다고 한 적도 없었는데 한국으로 여행을 꼭 가고 싶다는 어머니의 그러한 모습은 저와 언니에게 오히려 행복한 감정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언니는 대학교 입학은 조금 미루고 어머니와 함께 한국으로 여행을 가기 위해 돈을 모아나갔고 매일 밤 어머니를 불러 한국에서 어떠한 여행지를 가고 싶은지 그리고 먹어보고 싶은 한식은 무엇인지 토론을 할 정도로 저희 가족은 첫 해외여행을 한국으로 간다는 기대감에 날마다 행복했어요. 어머니는 그때부터 저희에게 한국의 전통 음식들을 직접 해주거나 한국어 공부를 미리 하라며 자신도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저와 언니도 단순 한국 여행이라는 목표치에서 벗어나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나 행복한 고민을 하던 어느 날 언니와 함께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으로 들어서는 입구에서부터 무언가 싸한 기운이 느껴지더군요. 그때 당시 저와 언니 그리고 어머니가 살고 있던 집은 정말 작은 소형주택이었는데 그날은 평소와 다르게 집 앞에 우체통도 열려 있었고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도 무언가 밟은 듯한 흙의 모양이 있어서 더더욱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잊고 있었던 아버지라는 존재가 떠올랐고 저와 언니는 너무나 다급한 마음에 곧바로 집의 문을 열고 내부로 뛰쳐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거실에는 아버지에게 위협을 받고 있는 어머니가 보였고 저희를 보자마자 당장 도망치라는 말과 함께 아버지가 저희에게 오지 못하게 붙잡고는 몸싸움을 시작하시더군요. 살면서 처음 본 저희를 태어나게 한 아버지의 얼굴은 주위 친구들의 아버지처럼 인자하고 평범한 얼굴이 아닌 어딘가 혼이 나간 듯한 사람의 표정을 하고 있었기에 저와 언니는 더욱 무서웠습니다. 저와 언니는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한 뒤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아버지의 손과 다리를 붙잡기 시작했어요. 키가 엄청나게 크셨던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지금껏 주지 않았던 돈을 당장 내놓으라며 저와 언니의 손을 역으로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고 결국 어머니는 덜덜 떨며 안방으로 들어가 작은 봉투를 아버지에게 내미시더군요. 저는 절대 돈을 주지 말라고 고함을 질렀고 조금만 기다리면 경찰이 온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그저 돈을 주고 지금의 문제를 빨리 끝내기만을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돈을 챙긴 아버지는 저희에게 욕을 하며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든 뒤 사라지셨고 저와 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어머니를 껴안은 채 함께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저와 언니 그리고 어머니가 처한 상황이 정확하게 인지되었고 이제 우리 가족이 사는 집까지 아버지가 알아차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곳을 떠나야겠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시간이 지난 뒤 정신이 빠진 채로 함께 거실에 있던 어머니께서는 저와 언니를 불러 내일 당장 중국으로 떠나자는 이상한 소리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중국이라는 나라로 가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가 아는 사람이 전혀 없고 땅도 엄청나게 넓은 곳이 지금은 중국밖에 없다면서 그곳에 자기가 아는 친구가 있으니 잠깐 중국에서 거주하며 몸을 피하자는 제안이셨죠. 이제 막 프랑스의 대학교에 입학을 앞두고 있던 저와 언니는 조금 고민을 하긴 했지만 언제 찾아올지도 모르는 돈을 받아가기 위한 아버지의 난동에 결국 어쩔 수 없는 중국행 선택을 내리고 말았어요. 다음 날이 되자마자 곧바로 간단한 짐만 챙겨 중국으로 떠날 수 있는 항공권과 단기 체류 신청을 마친 저와 언니 그리고 어머니는 집에 사람이 사는 것 같은 흔적을 남겨둔 채 잠시 언니의 친구 집에서 대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일주일이 지난 뒤 저희 가족은 중국의 한 도시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알고 계시던 친구분께서는 저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고 저희 가족의 사정도 알고 계신 분이라 더더욱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이제는 더는 아버지가 찾아올 수 없는 나라에 있다는 생각에 한결 마음이 편해 보였죠. 하지만 저와 언니가 중국에서 다닐 수 있는 대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기계공학과 관련된 학교로 진학을 원했지만 중국어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뿐더러 외국인 입학을 받아주는 중국의 학교마다 전부 거액의 뒷돈을 요구했기 때문에 도저히 저와 언니의 형편으로는 시도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와 언니 그리고 어머니는 함께 단순히 돈을 모아나가자는 의미로 중국에서의 아르바이트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어를 전혀 할 수 없었던 저희 가족은 결국 어머니 친구분의 도움을 받아 한 중국 식당에 취직할 수 있었고 매일 불판을 닦거나 설거지를 하는 단순 노동으로 돈을 벌어나갈 뿐이었죠. 꽤 큰 나라로 알고 있었는데 저와 언니가 직접 경험한 중국은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죠. 그렇게 약 2개월 정도를 버텨나가던 어느 날 언니와 함께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군요. 그리고 전화를 받은 순간 저와 언니는 설거지 장갑도 벗지 않은 채 곧바로 가게를 뛰쳐나와 중국의 한 병원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전화는 어머니의 친구분에게서 온 것이었는데 어머니가 길을 가던 중 오토바이와 크게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전화였고 지금 당장 와달라며 통곡하시는 소리가 들려왔었죠. 하지만 이미 병원에 도착했을 때에는 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의사가 없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황당스러운 중국 병원 측의 입장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보여달라고 했지만 중국의 병원은 어째서인지 어머니를 전혀 보여주지 않았고 수술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인지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은 채 그저 어설픈 프랑스어로 기다리라는 말만 해주더군요. 결국 그날 어머니는 제 시간에 수술을 받지 못했고 지연된 수술로 인해 하반신 마비 판정과 뇌의 피해인 치매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중국인 의사의 수술로 목숨은 건질 수 있었지만 아무런 수술 준비조차 되지 않았던 중국의 병원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하루아침에 다리를 쓸 수 없는 환자가 되면서
모든 기억을 잃은 치매 환자로 변해버리고 말았죠. 무려 2주가 넘는 시간 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어머니는 눈을 뜨자마자 저희를 알아보지 못하셨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셨습니다. 결국 언니와 저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중국의 병원에서 어머니를 빼내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했고 엄청난 병원비를 지급한 뒤 어머니 친구분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미 3개월이 넘은 시간이 흘러 있었고 어머니 친구분께서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친구인 어머니를 보면서 저희와 함께 그저 눈물만 흘리셨죠. 그러던 어느 날 집에만 있어 답답해하는 어머니와 함께 중국의 기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병원비 지급의 문제로 다시 중국 병원 측으로 가야 했었던 그날, 저와 언니는 처음으로 휠체어에 어머니를 태운 채 중국의 기차를 타게 되었죠. 그런데 병원 도착까지 몇 정거장 남지 않았던 순간 어머니는 이상한 표정을 짓더니 이윽고 어머니의 휠체어 밑쪽으로 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반신 마비였었던 어머니는 기차에서 볼일을 보는 실수를 하셨던 것이었고 저와 언니는 너무 당황스럽고 다급한 마음에 주위 중국인들에게 사과를 하며 기차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와 어머니 근처에 있던 중국인들은 어머니의 휠체어를 발로 차 넘어뜨리려고 했고 이내 수십 명의 중국인들이 다가오더니 저희 어머니의 휠체어를 들어서 기차가 정차했을 때 밖으로 던져버리듯 꺼내버리더군요. 언니와 함께 중국인들을 말려보려고 했지만 중국인들은 코를 부여잡고는 알 수 없는 손가락질을 하며 계속해서 저희 어머니가 타고 있는 휠체어를 발로 밀어냈고 언니와 저는 그렇게 기차 정거장으로 쫓겨난 어머니의 옆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무서움 때문에 프랑스에서 도망쳐 잠깐이나마 몸을 피할 수 있게 중국에 온 것이었는데 중국에 온 것부터가 실수인 것 같았고 저와 언니는 그렇게 저희를 알아보지 못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세상을 원망했어요. 힘들게 어머니의 뒤처리를 마치고 언니와 함께 집에 돌아온 저는 그날 이후 지금의 삶을 바꾸기 위한 많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언니가 저에게 오더니 어머니와 함께 한국으로 가서 평생 살자는 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니가 한국에 가고 싶어 했다는 사실이 기억나지 않냐면서 저를 설득하던 언니는 자신은 더 이상은 중국에서 못 살겠다며 한국어 공부는 오래전부터 조금씩 했으니 한국에서 사는 것은 어떻겠냐며 저에게 한국의 몇몇 도시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다행스럽게도 저와 언니는 한국의 창원이라는 도시에 기계공학과 관련된 공장단지와 연계된 대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자연도 어느 정도 있어 보여서 어머니가 살기에도 좋아 보이더군요. 그렇게 저와 언니는 약 6개월의 시간 동안 중국에서 돈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워낙 임금이 싸서 가진 돈이 없었던 저와 언니는 어쩔 수 없이 새벽까지 일을 해서 한국으로 가기 위한 이민 비용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고 그 사이 동안 어머니 친구분에게 어머니의 생활을 맡기고 완전히 돈을 버는 것에만 집중했어요. 그리고 약 6개월 뒤 저와 언니는 한국의 공항에 무사히 착륙해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닌 다시 한국의 도시인 창원으로만 가야 했는데 가는 길이 꽤나 오래 걸리더군요. 예약해놓은 창원행 기차를 타고 어머니를 휠체어에 들어서 좌석에 앉힌 뒤 저와 언니는 너무나 노곤한 피곤함 때문에 같이 잠에 들고 말았죠.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쯤 언니가 갑자기 저를 다급하게 깨우더군요. 저는 반사적으로 어머니가 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어머니의 좌석을 보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고가 터져 있었습니다. 잠에서 깬 어머니는 어린아이처럼 침을 흘리며 또 기차 바닥에 실수를 하신 것이었고 저와 언니는 중국에서의 좋지 못한 기억이 떠오르며 너무 다급한 마음에 일단은 바닥을 휴지로 닦으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희 근처에 있던 한 한국인 아주머니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오시더니 괜찮다라면서 어머니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는 저희에게 잠깐 화장실에 같이 다녀오겠다며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운 뒤 같이 화장실로 가시더군요. 처음에는 도무지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저와 언니는 너무 정신이 없는 상태로 미친 듯이 어머니가 이를 본 바닥을 닦기 시작했는데 주위를 둘러보니 저희 주위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한국인들이 저희와 똑같은 자세로 바닥을 닦고 있더군요. 저희와 같은 칸에 타고 계시던 한국인분들은 아무런 말도 없이 그저 웃으시면서 저희와 함께 바닥을 닦으며 도와주고 계셨고 곧이어 기차에서는 방송도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을 진행한 기관사분께서는 잠깐 기차 내부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정거장에 조금 더 오래 정차하신다는 방송을 해주셨고 곧이어 저희 칸에는 기차 승무원분도 오셔서 저희를 다독여 주시고는 함께 어머니가 앉으셨던 좌석을 치워주셨어요. 저와 언니는 정말 너무 감사한 마음에 그저 눈물을 흘리며 바닥을 닦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10분 뒤 어머니는 전혀 처음 보는 한국인 아주머니와 함께 화장실에서 나오셨고 옷도 다 갈아입으셨더군요. 한국인 아주머니께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여행의 여벌옷을 저희 어머니에게 입혔다면서 자기도 지금 나이가 많은 치매 어머니가 있는데 힘을 내라며 조용히 응원을 해주시고는 자리를 떠나셨죠. 저와 언니는 도움을 주셨던 한국인 분들께 찾아가 한 분 한 분 감사 인사를 드렸고 당연한 거라며 별거 아니라는 그분들의 말씀에 또 그저 눈물만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사건 이후 약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저와 언니는 창원의 한 공장 단지에서 외국인 근로자로 돈을 벌며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어머니는 창원에 있는 한 보호시설에서 저희를 대신해 돌봐주시는 한국인 보호사님들과 함께 지내시고 있고 어머니도 너무 즐거워하고 계시죠. 아주 오래전 한국으로 가고 싶어 했던 어머니가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와 언니는 어머니 덕분에 한국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고 그날 기차에서의 행복했던 사건은 지금도 저희 가족에게 무한한 힘을 주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기차에 있던 모든 한국인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